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탐 굿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군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건국한 시조, 단군 왕검은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을 넘어 수천 년간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득한 과거의 건국 서사에서 시작하여 역사의 격동기마다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까지 그 숨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군 왕검을 탐구하는 것은 한 개인의 생애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 한 민족의 기원과 세계관 그리고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오늘은 단군 왕검이라는 인물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단군 왕검에 대한 이해는 그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고대 문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히 13세기 고려 몽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민족적 자의식이 고양되던 시기에 편찬된 삼국유사와 제왕옹기는 단군 신화를 후세에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문헌은 단순한 이야기의 기록을 넘어 당시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단군 신화를 접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권위 있는 원전은 단연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기이편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고조선 조항은 일연이 고기라는 더 오래된 문헌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단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그 역사적 깊이를 더합니다. 이 기록은 크게 천상계의 이야기, 천손의 하강, 지상세계의 교화, 그리고 신성한 결합을 통한 단군의 탄생이라는 서사 구조를 따릅니다. 이야기는 하늘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천재인 환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서자인 환웅이 유독 인간 세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곳을 다스리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뜻을 알아차린 환희는 지상을 내려다보니 삼위태백이라는 곳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땅이라 여겼습니다. 이에 환희는 아들에게 통치의 신물인 천부인 세계를 주고 지상으로 내려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합니다. 환웅은 자신의 무리 3,000명과 함께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때의 태백산을 오늘날의 묘양산이라고 주석을 달아 설명하기도 합니다. 환웅은 그곳에 신성한 도시, 즉 신시를 열고 스스로를 환웅천왕이라 칭하며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에 이르는 모든 일을 주관하며 백성을 교화하는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굴에 살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환웅은 이들에게 신령한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며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시련을 내립니다. 곰과 호랑이는 이를 받아 동굴에 들어갔으나 성급했던 호랑이는 금기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곰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37일, 즉 21일 만에 아름다운 여자의 몸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웅녀입니다. 사람이 된 웅녀는 이제 혼인하여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그녀의 근본을 아는 이가 없어 아무도 그녀와 혼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진 웅녀는 다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이를 가엾게 여긴 환웅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습니다. 이 신성한 결합을 통해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 왕검입니다.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인 고려 충렬왕 때 문신 이승유가 저술한 서사시 제왕옹기 역시 단군 신화를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왕옹기는 중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대등한 위치에서 서술하려는 강한 자주의식을 보여주는 저작으로 단군 신화의 내용 역시 삼국유사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단군의 어머니에 대한 서술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곰이 변한 웅녀가 단군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반면 제왕옹기에서는 환웅의 손녀가 약을 먹고 사람의 몸을 갖춘 뒤 신단수의 신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제왕옹기에서는 환웅이 단웅천 왕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이야기의 변이가 아니라 신화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삼국유사의 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계통의 환웅과 땅을 상징하는 토착곰, 토템 세력의 결합이라는 이질적인 두 집단의 통합을 통한
국가 형성 신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늘 땅, 이주민 토착민의 결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함축합니다. 반면 제왕 운기의 서사는 당군의 혈통에서 곰이라는 동물적 요소를 배제하고 천신계 내부의 혈통인 환웅의 손녀와 지상의 신성한 존재인 단수신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신화가 지식인 사회에서 구전되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동물이 인간으로 변하여 신과 혼인한다는 원시적 모티프를 보다 인격화되고 신격화된 형태로 정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13세기 고려 사회 내에서도 당군 신화가 고정된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따라 변주되고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이야기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단군 신화는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의 고대 사회의 세계관, 종교적 신념,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 깊숙이 녹아있는 상징의 보고입니다. 신화의 주요 요소들을 분석하면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은 당군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는 국가의 건국과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배자의 권력 강화나 영토 확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복리와 안녕에 있음을 천명하는 고도의 정치 철학입니다. 환인이 환웅을 내려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 홍익인간의 실현에 있었으며, 이는 고조선이 단순한 정복국가가 아닌 도덕적 명분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이 이념은 시대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으로 명시될 만큼 한민족의 정신적 유산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배자의 혈통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천손사상은 고대 국가에서 통치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당군 신화는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어지는 3대의 계보를 통해 이러한 천손사상을 명확하게 구조화합니다. 이는 당군의 통치가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하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며 그의 권위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했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는 특정 동물을 신성시하고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토템 신앙을 가진 부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널리 해석됩니다. 곰이 시련을 통과하고 호랑이가 탈락하는 과정은 곰을 토템으로 삼는 부족이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는 부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선진 문물을 가진 환웅 집단과 연합하여 국가 형성의 주도권을 잡았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환웅이 내려온 신단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신성한 제사 공간인 우주수의 상징으로, 이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 자체에 고조선 사회의 성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보편적인 해석에 따르면 당군은 제단, 팍달나무와 관련되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지도자, 즉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몽골어의 탱그리인 하늘, 신과 관련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반면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즉 군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칭호가 결합된 당군 왕검은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한 몸에 지닌 재정일치 사회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는 고조선의 통치자가 단순한 세속 군주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는 신성한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당군 신화는 13세기 몽골의 지배라는 외세의 압력 속에서 민족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집대성된 고도로 정제된 정치적, 문화적 산물입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신앙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 이념과 당군 왕검이라는 독자적 통치 자상을 내세워 중국과는 다른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적 기원을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단군 신화가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는 바로 고고학적 발굴 성과입니다. 신화가 서술하는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시기는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청동기 문화가 만개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등 땅속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신화의 서사를 뒷받침하며 고조선이라는 고대 국가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합니다. 단군 신화가 펼쳐지는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대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그 시대적 배경은 고고학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대략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 사회는 이전의 신석기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큰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업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조 보리,
콩 등 밭농사 중심에서 나아가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달 돌칼과 같은 정교한 간섭기 농기구의 사용은 수확량 증대를 가져왔고, 이는 잉여 생산물의 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잉여 생산물은 사유재산 관념을 낳았고,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하며 사회는 점차 평등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강력한 정치 권력의 등장을 촉진했습니다.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통솔하는 군장이 출현했으며, 이들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와 재기를 독점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와 곡식 문제를 주관했다는 내용은 바로 이 청동기 시대 농경 사회의 발전과 지배자의 역할을 신화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진 농업 기술과 청동기 문화를 보유한 지배 집단이 등장하여 국가 형성의 기반을 닦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조선이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역사적 실체였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존재와 그 세력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지표 유물로 꼽힙니다. 비파형 동검은 이름처럼 몸체 중앙부가 넓게 팽창하여 중국의 전통 악기인 비파를 닮은 독특한 형태의 청동검입니다. 겉몸과 자루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체형으로 추조되는 중국식 동검과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이 동검은 중국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는 한반도 서북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출토됩니다. 학계에서는 이 비파형 동검의 분포 범위가 고조선의 문화적 영향력이 미쳤던 강역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이후 한반도 내에서 보다 날렵한 형태의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는데, 이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1959년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의 동굴 유적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름 붙여진 토기입니다. 납작한 밑바닥의 몸통은 불룩하고 목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넓게 벌어지며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 토기 역시 요령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비파형 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영역을 설정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양식으로 거대한 돌을 이용해 만들어져 당시 지배 계급의 권력과 사회적 동원력을 상징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받침돌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린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한강 이북 지역과 만주 일대에서 발견되는데, 이 분포 역시 비파형 동검의 분포권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는 동일한 문화권을 공유하던 집단이 남긴 유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세 가지 유물의 분포 범위는 서로 겹치면서 하나의 뚜렷한 문화권을 형성합니다. 이는 문헌 기록이 부족한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와 그 강역을 물질적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고고학적 유물과 중국 측 사서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고조선은 단순한 부족 사회를 넘어선 체계적인 조직과 법률을 갖춘 초기 국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계급 분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인돌을 축조할 수 있었던 지배자 집단, 즉 왕과 귀족 계층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청동 무기와 거울, 방울 등의 위세품을 소유하며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다수의 평민과 전쟁, 포로나 죄인으로 구성된 노비 계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조선의 유물과 유적의 발굴은 고조선이라는 한민족 최초 국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고조선에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관료 조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만 조선 시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박사, 대부, 상, 장군과 같은 관직명이 등장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고조선 사회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8조법 또는 범금 8조로 알려진 법률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지리지의 그 내용의 일부가 전해지는데, 현존하는 3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셋째,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세 조항만으로도 당시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곡식으로 갚는다는 조항은 농경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으며 사유재산이 보호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도둑질에 대한 처벌로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계급 사회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노동력을 중시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50만 전이라는 막대한 배상액은 화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사실상 한번 노비가 되면 신분 회복이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팔조법은 고조선이 단순한 관습이 아닌 성문법에 의해 통치되는 질서 있는 사회였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그 역사적 실체를 둘러싼 치열한 학문적 탐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군은 실존 인물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대한민국 주류 학계와 북한 및 제야사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학문적 견해 차이를 넘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와 현대의 정치적, 민족적 이데올로기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단군의 역사적 실체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단군을 신화적 상징이나 칭호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로 보는 견해입니다. 신화설과 칭호설은 대한민국 주류 역사학계의 보편적인 입장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단군을 특정한 한 명의 역사적 인물로 보기보다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된 고조선 지배자의 칭호로 해석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군은 종교적 제사장을,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고조선이 제정일치 사회였음을 나타내는 직책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1500년의 통치기간이나 1908세의 수명과 같은 비현실적인 내용은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를 가진 지배자 또는 왕조가 매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단군 신화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기원과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국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성을 신화적 서사 안에 담긴 상징과 이념에서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실존 인물설은 대조적으로 북한 학계와 일부 남한의 제야사 학계에서는 단군을 신화 속 인물이 아닌 기원전 2333년에 실제로 고조선을 건국한 역사적 인물로 확고하게 규정합니다. 이 입장은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의 기록을 신화적 상징이 아닌 역사적 사실의 전달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단군 실존론을 국가적 차원의 공식 역사관으로 채택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할 단군릉 발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는 단군과 고조선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주류 학계가 동시대의 기록 부재와 신화적 서사의 성격을 근거로 비판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반면 실존론은 문헌 기록의 내용을 보다 직접적인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군 실존론의 가장 극적인 증거를 제시한 사건은 1993년 북한의 단군릉 발굴 발표였습니다. 북한 사회과학원은 평양시 강동군에 위치한 한 고분을 발굴한 결과 이곳이 단군의 무덤이며 내부에서 발견된 남녀 한 쌍의 육골이 약 5011년 전의 것으로 단군과 그의 부인의 뼈가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전자상 자성공명법이라는 연대 측정법을 통해 유골의 연대를 과학적으로 확증했다고 발표하며 단군 신화는 이제 역사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김일성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 무덤은 본래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로 개건되었고 민족의 시조릉으로 대대적인 성역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문적 발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평양이 한민족 역사의 발상지이자 중심지라는 평양 중심 사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단군이라는 민족의 시조와 김일성이라는 현대의 수령을 연결하여 체제의 정통성을 민족사적 뿌리에서 찾으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1980년대까지 단군을 봉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폄하하던 입장에서 180도 전환한 것 자체가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방증합니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고고학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이 단군릉이라고 주장하는 무덤의 구조는 전형적인 5에서 6세기
고구려 시대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양식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무덤 양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둘째, 무덤 내부에서 발견된 금동 장식품 등은 고조선 시대의 유물이 아닌 명백한 고구려 시대의 유물입니다. 시대가 맞지 않는 유물이 시조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북한이 사용한 ESR 연대 측정법은 그 자체로 오차 범위가 크며 측정 과정과 결과, 산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과학적 교차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5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골이 온전하게 보존되었다는 점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넷째, 학문적 논의와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결론이 내려지고 이후 모든 연구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순수한 학술 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한 학계에서는 이 무덤을 단군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본래 고구려의 유력한 귀족 무덤이었던 것이 후대의 민간에서 단군의 무덤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북한 정권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 변조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주류 학계의 문헌과 고고학적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하는 문헌들이 존재합니다. 20세기 초에 알려지기 시작한 규원사와 환단고기, 단기고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책들은 단군이 한 명이 아니라 47대에 걸쳐 2000년 이상 고조선을 통치했다거나 고조선 이전의 황국, 배달국이라는 거대한 고대 제국이 존재했다는 등 기존 역사학의 틀을 뛰어넘는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적들은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일부 재야사학자들과 대중들에게는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말살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역사를 담은 진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류 학계가 식민사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역사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이들 문헌을 학술적 사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후대에 창작된 위서로 판단합니다. 위서로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책에서 사용되는 문화, 인유, 헌법과 같은 용어들이 근대 이후에나 사용되던 어휘라는 점. 둘째, 문헌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경위나 전승 과정이 불분명하고 서지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는 점 등입니다. 이처럼 단군의 실존 여부와 고조선의 역사는 하나의 정설이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이념이 충돌하는 역동적인 논쟁의 장입니다. 단군 한검은 아득한 과거의 인물로만 머물지 않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오늘날까지 한민족의 삶과 정신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군은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기나 정체성의 혼란이 닥쳤을 때 민족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3세기 몽골의 침략과 간섭이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 민족적 자주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련의 삼국 유사와 이승유의 제왕옹기는 단군을 중국의 역사와는 구별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시조로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거대한 힘에 맞서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세종대왕은 단군을 국가의 시조, 즉 국조로 공식 인정하고 평양의 단군과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함께 모시는 사당을 세워 국가적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는 단군이 한민족의 명실상부한 시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사림 세력이 집권하고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강화되면서 문헌적 고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군보다는 중국에서 문명을 전해주었다고 여겨진 기자를 더 숭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단군은 다시 한번 민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채호, 박은식과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단군을 중심으로 한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단군의 자손이라는 인식은 혈연적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군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은 대종교는 만주 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단군은 역사적, 민족적 상징을 넘어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체계화된 종교의 형태와 민간에 뿌리내린 신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1909년 홍합 나철이 기존에 있던 단군 신앙을 다시 크게 부흥시켰다는 의미에서 창시가 아닌
중강을 선포한 민족 종교입니다. 대종교는 단군을 교조로 보시며 더 나아가 천신인 환인, 신인인 환웅, 그리고 단군한검을 하나의 신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삼신일체로 숭배합니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깁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종교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으며 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의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항일투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군은 제도권 종교 밖의 민간신앙, 특히 무속에서도 중요한 신격으로 모셔집니다. 삼국유사의 마지막 구절에서 단군이 1908세를 살고 아사달로 돌아가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은 단군이 민간에서 산을 지키는 신령으로 숭배되었던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전국의 여러 산신당이나 굿당에서 단군을 산신이나 모든 무당의 시조인 큰 신으로 모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단군 신앙이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음을 증명합니다. 단군의 영향력은 현대 한국 사회의 제도와 문화 속에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매년 10월 3일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국경일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의 명칭은 단군의 건국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인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하늘에서 내려와 신실을 연 사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에 기념하던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경일로 지정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에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도 만이산 정상에 위치한 이 제단은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직접 쌓았다고 전해지는 성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국가적인 제사가 거행되었으며 매년 개천절에 제천 행사가 열리고 1955년부터는 전국체육대회 성화가 이곳에서 체화되고 있습니다. 단군과 고조선은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교과서는 단군 신화를 통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사회 모습인 재정일치, 농경사회 등을 가르칩니다. 다만 단군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건국 이야기 또는 신화의 형태로 소개하며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입장과 자칫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이나 단군을 신화 속 허구의 인물로만 여기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는 인물을 신화적 서사, 고고학적 배경, 역사학적 논쟁, 그리고 현대적 계승이라는 관점을 통해 다각도로 조망해 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단군이 단순히 실존 여부로만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실존을 증명할 명백한 당대의 사료나 유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군은 지난 수천 년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보다 뚜렷한 역사성을 지녀왔습니다. 단군의 역사성은 그가 고조선이라는 한민족 최초 국가의 건국 이념과 정체성을 담아내는 상징적 그릇 역할을 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몽골의 침략기에는 민족적 자존감의 원천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조로 숭배받았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군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소환되고 재해석되면서 민족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단군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0월 3일 개천절을 통해 그의 건국을 기념하고 교과서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배우며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타오르는 성화를 보며 그의 정신을 기립니다. 특히 단군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이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선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